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얻고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사실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강생들의 후기 글에는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번아웃이 왔다며 교도소에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건 반장이 계속 띄엄띄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다고 해야겠죠. 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용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억 원. 저 5만 원 신사임당 좀 보세요. 자, 창고 관리자가 훔쳐서 달아났다가 검거됐답니다. 자, 어쨌든 범인 잡혔다니 다행이긴 한데 정작 누리꾼들은요. 아니, 현금 40억을 왜 은행이 아닌 창고에 보관했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저 피해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자의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요. 또 잡아주시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부산에 완전 예쁘고 선명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우리 사방 가족들 함께 나눠야 하신 김준한, 이도경님. 세종시 사는 초딩 4학년이에요. 경주 월정교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한 너님 정신 차리세요 하신 안도윤님, 안도윤군. 자, 경남 진주 헬스장입니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아주머니 러닝머신 위에 텀블러 놓고 찜한 다음에 20분 동안 다른 운동하더라고요. 으이구 하신 노경규님. 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원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넉 달째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뭐 했나 싶어가지고 119 연락해서 문을 따봤더니 저지경을 해놓고 잠수를 탔어요. 세상에 하신 김재민님. 자, 어제 김해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버스비 1,600원 빌려주신 배달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노지연님. 자, 부천의 김남희님, 대구의 허수민님, 정유선님, 김선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에이 실어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무대위 흑연입니다. 최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가족분의 제보 만나보시죠. 자, 세계적 거장 프랑스의 레오 까락스 감독입니다.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물고 불까지 칙 하더니 뭉게뭉게 연초를 피워내는 저 담배 연기. 옆에 있는 배우 류준열 씨한테도 자, 저렇게 또다시 담배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담뱃재를 탁탁 털기까지. 자, 일단 레오 카락스 감독, 영화 뽕레프의 연인들 만든 거장이죠.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대 위에서 담배는 좀 같은 애연가 입장에서 한 말씀 양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애연가는 아니고요. 저 담배를 피우고 어제 9일날 제보자분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직접 찍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오 카락스 감독 그 영화 말고도 소년소녀를 만나다라는 영화도 연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스탄미라는 새로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직접 올라서 무대에서 영화 관련된 얘기를 했고 배우 류준열 씨가 옆에 있었던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게 행사 진행 도중에 담배를 갑작스럽게 꺼내서 태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게 한 번은 아니었고 여러 번 반복이 됐었고 제보자분은 담배 연기 냄새를 맡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저 무대가 야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야외 극장이라고 할지라도 행사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보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분위기를 망칠까 봐 아무도 말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저분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문화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진행하신 행사 진행자 측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자꾸 눈으로 사인을 주고 계세요. 약간 유준열 씨가 지금 난감해하는데 그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프랑스어겠죠. 그래도 스탑! 스탑.
시그레트 이렇게 하여튼 뭐 어쨌든 그게 간에 불어였나요? 설명을 좀 네.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 위반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부산에 왔으면 부산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만 피소 이렇게 해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 윗집에서 투기한 이것입니다. 자,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 위로 무언가가 툭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 이파리에 무언가가 대롱대롱. 자, 그 정체는 무려 피임 도구입니다. 심지어 이 뭐 사용 후에인 건지 아무튼 뭐 구멍도 나오고 막 너덜너덜해요. 자, 박 변호사님, 제가 네. 비슷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의 모 대학교 기숙사 1층 바닥에 저런 게 막 수북히 쌓였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언뜻 봐서는 서울 관악구 같지만 외국이라고 당당히 외쳐주십시오. 외국이 아닌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이 제보하신 분은 1층 제일 밑에쯤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아래에 좀 거주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여기가 좀 이렇게 베란다가 밖으로 좀 나온 부분이라서 뭐가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한 번은 뭐 담배꽁초가 떨어지기도 하고 배설물이 섞인 모래 같은 것도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급기야는 지금 문제가 되는 저 장면입니다. 피임 도구 포장지가 어느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만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8일입니다. 급기야는 피임 도구를 썼던 피임 도구가 떨어져서 화분에 지금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건 참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고요. 또 저기 지금 중국 얘기를 했지만 뭔가 혹시 누가 장난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수가 아닌 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경고문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제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밥값 10원, 밥값 10원, 진짜 어딘지 알려드리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끄 잘 먹었다. 한 명이 먼저 일어나서 계산대 쪽으로 고고. 자, 가서요. 사장님, 여기 계좌이체. 아, 네. 사반은행 1234-00-7만 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친구가 화면을 슬쩍 보더니 보더니 먼저 밖으로 나가죠. 자, 남성은 계속 자판을 입력 중이에요. 자, 하다가 자, 여기 7만 원 오케이? 확인해주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체된 금액은 7만 원도 7천 원도 700원도 아닌 10원.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네, 이게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는 24시간 삼겹살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들만 있었는데 지난 5일 새벽 50분쯤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와서는 뭐 삼겹살과 소주 등 약 7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 명이 카운터로 오더니요. 계좌 이체로 결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원에게 계좌 이체를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직원이 바로 확인은 안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때 이게 좀 실수였다고 하고요. 약 2분 정도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7만 원이 정상 입금이 된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떠났는데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이 제보자가 아침에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하는데 10원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 거예요. 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그제서야 남성들이 음식값을 다르게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나라는 뭐 금융실명제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 계좌 저 주인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저게 고의일지 실수일지. 예. 근데 저게 이제 7만 원이니까 7천 원 정도면은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줬을 때는 그 사람이 10원이라고 그랬으면은 문제를 삼았을 텐데 제가 추정컨대는 이 범행 수법이 아마 화면 캡처를 해서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이 추적을 하면 분명히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의도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건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실명제니까 그 돈을 계좌 이체한 그 계좌의 주인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저분에게 뭐 사과하고 69,990원을 갖다가 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얼마요? 69,990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수학 잘하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뉴진스 한이의 결단입니다. 자, 뉴진스 멤버 한이 씨가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소속사에서 우리가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네,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 한희 씨는 아시다시피 베트남계 호주 국적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나 결심했어. 국회 갈 거야 했대요. 국정감사에 세상에. 좀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같은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가 한희 씨한테 무시해 하면서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한희 씨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일파만파 커져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돌의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이거 관련해서 한희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증인은 누구냐면 이 소속사의 대표입니다. 어도 김주영 대표 증인으로 채택됐고 증인은 뭐 중요한 사람이면 참고인은 증인의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할까 말까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참석하면 좋지만 참석하지 않아도 어떻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 결심해서 한 겁니다. 국정감사 혼자 나가야 돼요. 뭐 몇 명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건데 혼자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이유를 본인이 밝혔는데요, 한희 씨.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팬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하고 회사는 모른다고 하고요. 다만 중요한 사람은 증인이죠, 대표. 대표가 나올지는 뭐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희 씨가 국정감사 한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모습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풍경이겠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전부터 자취의 로망이 있어서 최근에 부모님 몰래 기숙사를 나와서 자취방을 계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내 부모님을 속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결국 한 달 만에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당연히 엄청 혼났습니다. 저에게 실망하신 부모님은 어머니만 가끔씩 확인하기로 하고 제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하셨어요. 그때는 죄송한 마음이 커서 동의를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까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원격 조종으로 홈캠 카메라 각도를 바꿨던 건데요. 결국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혜야 일어나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바로 홈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화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게으름 피우지 않냐 이러려고 자취했냐면서 잔소리를 했고 결국 대판 싸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엄마,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올해 22살이야. 나 예전에 그 코 올리게 다혜 아니라고. 암만 부모여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맨 처음 몰래 자취한 건 미안하지만 아니 그래도 나도 사생활이란 게 있잖아. 이상하진 않는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이게 무슨 사랑이야. 집착이지 동그라미. 아닙니다. 어머니 얘기 들어보세요. 예.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웃겨 진짜. 얘 부모 몰래 자취하면서 먼저 뒤통수 친 게 누군데 이래.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이름을 다혜라고 지은 줄 알아? 이거 사. 어휴, 너도 나중에 딸내미 낳아서 키워봐. 엄마 아빠 요즘에 불면증이야. 밤에 잠을 못 자. 그 심정 알기는 알아. 네가 엄마 닮아서 이쁘기는 좀 이뻐. 니네과 그 동기 그놈 지훈인가 지열인가 아주 그놈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 X. 아이, 박 변호사님. 엄마 참 이상한 어머니세요. 범죄의 그 선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동의를 얻으면 뭐 CCTV라든지 영상 이런 거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사실은 동의했다가 지금 동의를 거둬들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얘기를 좀 떠나서도 성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혜가 엄마 영상 찍어서 보면 좋겠습니까? 엄마 밥 안 먹어요? 그래서 하면 좋겠습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영상 홈캠 하는 이유가 뭐 반려견이라든지 어떤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펴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간섭하거나 괴롭히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 교수님.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딸은 그 뭐 평균 이상의 괜찮은 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 왜 그러냐면 예. 기숙사에서 본인이 자취방으로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가정교육을 잘 받은 그런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멀리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통 보면은 반려견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딸을 반려견 취급을 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 사건은 자녀 부모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딸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라든가 이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나중에 부족한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그것을 걷어들여서 반려견 있는데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따님 키우시지 않습니까? 따님 키우는 부모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죠. 너무 부러운데요, 이 어머니? 딸이 너무 착해요. 이 애초에 자취하겠다는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심지어 제한적이지만 가끔 보는 걸 조건으로 홈캠까지 설치를 했잖아요, 딸이.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딸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어디 진짜? 22살이면 정말 사실 그래요. 굳이 이제 변호사니까 얘기를 하자면 법적으로도 친권이라는 거 끝난 지 오래가 됐고요. 저렇게 방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교도소에서도 특별 관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안 그렇군요. 됩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예, 백다희 어머니 아나운서. 지금으로도 행복한 줄 아세요, 그냥.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아, 저는 이 부모님의 대처 방식을 보니까 왜 이 따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몰래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거짓말을 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홈캠까지 설치하시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한테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나이스한님은 집에 계시면 홈캠에 수건을 좀 덮어놓으세요라고 하셨고요. 안녕님은 플러그 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구름빵빵님은 엄마가 불안해하는 마음에 헤아려 주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준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4일 경남 김해 한 골프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자, 지인과 함께 그날 라운딩을 나가는데 세상에 평생 한 번도 할까 말까인 홀인원을 2번, 그것도 2홀 연속 홀인원. 자, 들어보세요. 홀인원 확률은 12만 분의 1. 한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번 한 확률은 6,700만 분의 1. 그런데 2개 홀 연속 홀인원을 할 확률은 계산된 게 없을 정도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쓴 사람 지금 화면 속 나가고 저분 이영환 씨. 아, 정말 홀컵을 향해서 큰절을 올릴만 하겠네요. 지나가는데 할 말이 있어서요. 이거보다 궁금증 유발, 궁금증. 네.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궁금증 유발이 됐을 때 여자가 더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그죠? 네. 궁금하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놀라시겠지만 좋아요. 지하철 타셔야 집에. 반갑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사고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명 연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성범죄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일명 픽업 아티스트, 헌팅 고수라는 사람한테 여자 꼬시는 법, 연애하는 법을 배우는데
뭔가 이상하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고요. 뭐 회원만 4,7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락처 받은 것만 한 4,000명이 넘는다. 이런 걸 인증하기는 국내 유일의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30대 후반인데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만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도 없고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해서 내가 나이도 적고 하니까 한번 좀 공부를 해보자. 이것도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연애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기르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입을 했고 저것이 실제로 이제 단계별로 또 아니면 뭐 기간별로 강의를 듣다 보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돈 주고 배웠습니다, 저걸. 근데 그 돈의 액수도 꽤 세요. 네, 이게 강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 일반 코스와 VIP 코스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코스는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입문용은 56만 원인데 이건 6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보는 겁니다. 중급용은 이 1,500장 정도 되는 교재를 주는데요. 이건 65만 원이고 고급용은 99만 원인데 이건 11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VIP 코스가 있는데요. 이건 1대1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코스마다 다른데 1년 코스는 550만 원, 2년은 수제자 코스라고 해서 990만 원입니다. 또 평생 수제자 코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려 1,500만 원이나 하고요. 제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코스로 강의 3개를 결제를 했고 총 22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좀 비싸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쪽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평생 수제자 코스 1,500만 원 주고 저걸 배워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3개짜리 그 입문 강의 그것도 비쌉니다. 2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연락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좀 진행됩니다. 연락처를 얻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메신저를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가 되고 있는데 메신저의 뭐 중요성이라든지 또 프로필 사진이죠. 세팅하는 거. 그리고 필수 메신저 마인드 3가지. 뭐 답장 시간, 말 놓는 방법, 호감도 파악하는 방법, 뭐 애프터, 또 파토 방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뭔가 강의 목차는 뭐가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또 메신저 관련해서 오해 관련된 강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문자는 만남의 수단일 뿐이다. 익십, 안 익십 당하면 끝난 거다. 이모티콘 많이 쓰지 마라. 만나기 전에 문자하지 마라. 뭐 등등에 대한 어떤 메신저에 대한 오해 강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만나기 전에 성관계 약속 잡는 법, 또 상대방을 바로 집으로 부르는 법,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을 애초에 성관계로 두는 그런 어떤 팁도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웃자고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신고방지법. 제보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강의 내용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뭐 신고나 성 관련 문제에 뭐 휘둘리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가 갑자기 카톡으로 뭐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막 스킨십하고 나 왜 만지고 나 왜 강제로 하고 막 이랬냐. 혹여라도 만약에 여자가 이런 카톡을 갑자기 나한테 한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절대로 사과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녹음을 해두는 게 좋아요. 꼭 녹음 항상. 자, 양 변호사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그 진짜 진지한 연애라기보다는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랍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보자분도 들으면 들을수록 회의가 들었다라는 거고요. 문제의식이 생긴 게 이게 뭐 나를 번화시켜서 정말 진지한 어떤 연애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만남, 그걸 위한 연기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한 강의가 제목이 이래요. 신고 안 당하는 법이라는 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성이랑 헤어지더라도 좋게 헤어지는 법 내지는 안 좋게 헤어졌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뭐 성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녹음을 해라라든가 가족들 중에 법조인이 있다는 걸 은근히 알려줘라 미리,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뭔가 좀 반사회적인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회원들끼리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글을 읽어보고 후기 읽어보면 마치 약간 좀 회폐적인 걸 부추기는 경향도 있고 성폭행을 조장할 수 있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있는 방에서 올리고 바로 지워요. 속옷 사진이랄지 뭐 몸매 사진 막 올리다가 지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과를 이제 막 얘기하면서 뭐 방에서도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은 막 이래요.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그냥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덫을 놓는 거 아니냐. 자, 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와우, 세상에 노벨 문학상이 말이죠. 소설가 한강 씨. 와우, 세상에.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어서 저희가 무슨 뭐 헌팅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전해드리게 되는데, 자,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한강 씨 소설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저 뭐 굉장히 놀라우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저 중앙일보에서 문학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시인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저도 한때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와우. 맨부커상 받았을 때만 해도 야, 한국 소설 작가가 이런 국제적인 상을 받아라는 거였는데 제가 고은 시인이 몇 번 도전을 했지만 도전을 안 했었고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내에서 이런 걸 밀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까지도 했었는데 맞아요. 중간에 좀 좋지 않은 일로 또 이렇게 낙마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한강 소설 저는 이게 말씀을 속보로 전해진 순간에 약간 정말 짜릿하다고 해야 될까 믿어지지 않아서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감동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뭐 예정이 돼 있다가 딱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노벨 평화상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무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벨 평화상하고 노벨 문학상 뭐 같은 노벨상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뭐냐면 문학상은 사실은 이 한글 또 어제가 또 한글날인데 그래요? 한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 세계가 이해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예. 노벨 평화상이 다예요. 평화상은 어쩌면 좀 다른 의미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문학상을 받은 건 정말 쾌거 중에 쾌거가 아닌가 해서 저 지금 깜짝 놀라서 목이 메이는 정도로 그러니까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설가 한강 씨는 1970년 11월생이고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죠. 진짜 1993년 개간 문학과 사회에서 서울의 겨울에 네 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 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신춘문예로 등단할 당시에는 그 한강현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차기작부터 한강이라는 이 본명을 사용했죠.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전임 교수로 12년간 재직을 하다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 변호사님, 아재아재 바라아재 네. 그걸 쓰신 소설가 한승원 소설가의 따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이력뿐만 아니라 저건 이제 한강 씨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영예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요. 이게 문학계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그 국제적인 위상들이 고려가 항상 됐어요. 그래서 고은 시인이 제가 마치 문학 담당할 때 그 고은 시인에 대한 노벨 문학상 추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됐던 이유로 항상 아쉬워했던 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적 위상 자체가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작품 자체로만 놓고 봤었을 때 자국의 글을 가지고 이만큼의 문학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짐작하시겠지만 영어 하나로 거의 다 통일돼 있다시피 했었고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문학 창작도 있지만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영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한국 작품이 작품 수라든가 경쟁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건 대한민국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스러워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2020년에 이게 쾌거를 거둬주신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 소설가 한강 씨가 과거에도 뭐 수상 이력이 있었잖아요. 맨부커상도 또 되게 유명한 상 아닙니까? 네, 2016년에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리츠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스웨덴 할리번 노벨위원회에서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인다. 이렇게 또 아주 좋은 평가를 또 하면서 수상자로 결정을 했군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속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다시 좀 죄송합니다. 저 안 할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한강 씨가 한국의 위상을 올려준 우리 노벨 문학상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이 뭐 헌팅 고수 뭐 이런 하니까 너무 이게 갑자기 너무 자, 기억이 안 교수님 맞아요. 그러시면 교수님도 소설가 한강 씨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뭐 이게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그하고는 또 이거 우리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것을 야. 외국에 알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예.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그 한강 씨에게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기 때문에 저 진짜 헌팅 고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 소식 전하면서 무슨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헌팅 뭐 이런 거. 아무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번아웃이 왔다며 교도소에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야,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진짜. 네, 이 제보자는 자영업자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품을 약속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도와줬던 법무법인에 가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 씨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이 제보자는 어렵게 수임료 880만 원을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제보자는 변호사로부터 1심에서 승소를 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승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분명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렇죠. 돈도 돈이고 판결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유학을 갔다, 인사이동이 있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뤘다고 하고요. 나중에 5개월 지난 이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2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내용과 함께 상대가 항소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2심 또 수임료 330, 또 500만 원 공탁금 합쳐서 입금한 돈이 1,700이 넘었고요. 다만 경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좀 이상하다 판결문이 라고 변호사가 준 게 맞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분명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했다면서 건네준 판결문인데 형식도 내용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건데요. 자, 제보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가가지고 조회를 했죠. 그 조회해 주시는 분이 딱 보더니 이거 변호사가 해준 거 맞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이상한데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없다고. 이거는 자기가 40년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판사 이름으로 조회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세상에 아예 없는 판사고요. 2명은 이제 대구에 있는 판사라고 하는. 법원 서울지법이에요. 서울지법. 자,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너무 황당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일단 저분이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판결문을 주길래 봤는데 여기서부터 다 말도 안 되는 게 사건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사건 번호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건 번호가 안 적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 누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거기에 판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예.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아니 좀 이상하다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 1심만 끝났고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하도 이상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의심스러워서 법원에 갔답니다. 근데 법원 직원이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내 살다가 이런 판결은 뭐 처음 보다 40년 일했어도 라고 하면서 이 판사 이름이나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눌러봤더니 제가 봤을 때 재판장 이름까지 위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자로 쓰기. 그래서 재판장은 없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다고 하고요. 나머지 2명은 있기는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판사분 아마 자기 사건 중에 실제 대구 판사가 있긴 있었나 보죠. 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저분 2분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대구에 있답니다. 이 대답이 나온 겁니다. 재판장 이름까지 그렇게 못한 거는 감이 겁나서. 그건 정말 영린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추측이에요. 추측. 자, 그런데 이 문제 이 변호사, 이모 변호사 포털에서 이름을 치면 나이, 직장, 학력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자, 제보자도 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유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이런 해명을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깜빵 가서 정신 차릴래. 자, 변호사와 제보자가 나눈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놀고 쳐 앉아있는데 맨날 돈 달라고 난리치고 저하고 좀 그냥 사이가 안 좋아요. 뭐 그런 일들이 막 겹치니까 뭐 이거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정신과 그 아는 형한테 진단을 받아봤거든요.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그냥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 그걸 지금 메꾸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또 하시면 가면 돼요, 저는 깜빡. 저 차라리 한번 호되게 당하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병, 정신병이에요. 깜빡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 정말 저 양쪽에 다 이거 우리 변호사들 그러니까요. 계시지만 제가 평소에 이분들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예. 두 분은 존경하시죠?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순히 이제 제보자를 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가 하면서 아까 보니까 뭐 아내 비하도 하죠. 자포자기 뭐 조현병이 있다. 그리고 뭐 3억 원을 갖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베트남까지 범인이 도망가서 못 잡는다. 뭐 친누나 또 뇌종양 수술 뭐 해서 로맨스 스캔까지 돈을 날렸다. 하여튼 주위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 친 게 한 최소 3건이나 있고 이미 재판 받은 것도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도 어쩌면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된 마당에 한번 호되게 당해서 나 감옥이라도 가서 내 스스로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우니까 나 정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치료해 주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닌 정말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변호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어진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비상한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호사가 제보자에게 한 얘기 또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뉴스 나오고 뭐 스파이고 개망신 당하고 이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 감당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상대로 소송하실 수 있어요. 상대로 소송하시면 3억 못 받아요. 자, 제보자가 법무법인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봤자 돈 못 받아. 아이 그냥 나랑 그냥 합의 봅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저 깜빵 얘기는 뭔가 트릭으로 보이고요. 지금 얘기는 그런 겁니다. 소송 비용, 뭐 위자료 합의금 쪽으로 본인이 3억 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돈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이나 비용으로 다 처리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하고 합의를 보면 자기가 여기저기 융통을 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합의를 했는데 또 그거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공증서를 작성해서 9월 말까지 입금을 하기로 하면서 아마 이 상대한테 아주 신뢰감을 형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입금을 차일차일 미루고 있고요. 지금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받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어떻게 주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모 변호사가 사고 친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했던데 정말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겁니까? 일부 지금 피해자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모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그 업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뭐 공탁금이 필요하다, 가압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뢰인들 한 7, 80명으로부터 각 한 5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탁을 법원에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겼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받아들여지가 않았죠. 이걸 또 따지니까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7, 80명 정도 돌려줬답니다. 근데 20명 정도는 아예 돌려받지도 못했고 아마 그분들은 이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걸었을까 이런 분들도 있어서 아마 지금 사건 처음 맡길 때 수임료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일부 제보자분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판사가 내라고 한 서류는 안 내고 이거 좀 잘못됐다고 해서 보정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지금 조합원들은 수임료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이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대요. 지금 재판도 나간답니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 비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제보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피해를 당한 데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뻗어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돈 변제하는 것을 계속 기다렸는데 기약이 없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이 해당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실 내가 실제로 정신병 진단 받은 건 아니고 당시 내 심리 상태를 갖다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예. 의뢰인들에게 돈을 변제하고 있다라고 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의뢰인들을 허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징계 개시를 신청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아까 정말 소설가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속보. 정말 저희가 이게 준비가 돼 있던 게 아니라 정말 헌팅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속보가 들어와서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 한강 씨 54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스웨덴 할리먼이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건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고 자, 스웨덴 할리먼이 선정 이후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 자, 백다희 아나운서 한강 씨에 대해서 일단 좀 개괄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풍문여고를 거쳐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소설가로 이름 알렸지만 등단은 시로 했습니다. 1993년 개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가 당선됐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붉은 닻이 당선돼서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2016년에서 소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맞아요. 지난해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과거 이제 기자 시절에 문학 담당 기자를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뭐 솔직히 이 노벨상 딱 할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뭐 물리학이든 뭐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노벨 문학상 일본은 오에 겐자부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찍 사실 일본이 세계 국제적으로 이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받은 거였던 거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최초이기도 하고 소설의 주제 자체도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으로서 접근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산문에 대해서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해외에서 외국인이 봤었을 때 이거를 한국말을 어떻게 시적 산문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저 노벨 심사하는 문학상 심사하는 그 단계에 가 있는 분들이 한국말을 배운다는 건 아니고요. 번역된 것들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한국의 작품들이 쌓여져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또 그 한강이란 작가가 가져온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한국 내에서 유명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했다라는
있다라는 걸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인 산문에 있어서 수상 경력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췄으면 맨부커상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는 노벨상의 심사 대상 정도에 오르다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평가 끝에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노벨 문학상을 가져갈 만한 이 작가 가져갈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딱 소식을 듣는 순간 짜릿하다, 소름 끼친다 이런 정도가 된 겁니다. 아니 진짜 양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 맨 부커상이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은 약간 좀 코스예요. 사실 정해진 코스긴 한데 맞습니다. 정해진 코스라고 다 받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죠. 그때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도 문학계에서의 노벨 문학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내신 거죠. 예. 이 세계에 한강 씨의 이 문학이 알려진 데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씨의 공도 컸다고 해요. 뭐 외신에 따르면 21살까지 영어만 할 줄 알았던 이 번역가 한강 씨 소설만 번역하셨던 이분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공부한 사람이 거의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 2010년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강 씨의 이 소설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리는 정말 이 역할을 또 해주셨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상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 메달과 증서까지. 자 지금 오윤성 교수님이 계속 뭔가를 메모하고 계시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이 지금 있으신가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가족 여러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곡꼬맹이님 가을 맞아 한강 작품 읽어야겠다라고 하셨고요. 꽃꽃냥이님은 한국어는 그 뜻이 오롯이 번역이 힘들어서 노벨 문학상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졌으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저스 한림제약. 오네요. 오네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오네요. 탑10.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간 만든 신선한 얼음을 바로바로. 신선한 얼음을 하루 600개 50잔까지.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밤.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